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닙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8개 부처 장관급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기용됐고 과기정통부와 국가보훈처장 등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주미대사에는 당초 거론됐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아닌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정치와우 정용, 오늘 개각 얘기부터 해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배종우 세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게 5개월 만에 지금 개각이 단행된 겁니다. 중폭 개각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 어떤 성격이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임기 이제 중반에 2기 내각을 완성했다고 오늘 고민정 대변인도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과 같이 했던 초기 내각을 같이 했던 분들을 이제 일부를 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총선용으로 나가야 되는 국회의원 장관들에도 빈 자리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의를 표명해서 공석이 됐던 자리도 있고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번에 중폭의 개각을 한 건데 가장 눈길을 끄고 국민들이 관심을 끼는 게 역시 조국 개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조국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고 서울대 복직을 하는 과정에 시끌벅글 했는데 네. 다시 또 이제 법무장관을 발탁을 했기 때문에 또 휴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조국 개각이 아니냐 이렇게 또 관심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수석 어저께 백승주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조국 수석이 기용이 안 되면 그게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는데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인사 의미도 설명을 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반드시 추진하고 성과를 내겠다, 완성시키겠다. 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겠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법무장관으로 발탁이 되면서 사정 삼각편대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장관의 조국, 그리고 검찰총장의 윤석열, 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김재원. 네. 이렇게 되니까 각각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예요. 조국 법무장관은 계속해서 검찰 개혁하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정부패, 그리고 적폐청산 계속하고, 그리고 또 김재원 민정수석 이제 공직기강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이제 사정 삼각 편대 앞으로 역할이 주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것이 여권의 총선 그리고 대권 플랜에 어떻게 조국 장관이 연루가 되느냐 또는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장 과연 계속해서 법무장관 그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번에 4월 총선에 부산에 출마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그리고 부산에 출마하면은 그 이후에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쭉 물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에 부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 남아있다. 조국 수석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점점 이제 스펙들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일단 민정수석으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을 끊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법무장관이 발탁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도 분명히 난항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야당도 집중포화 예고하고 벼르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청문회 과정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임명은 되겠죠.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하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거치고 다시 법무장관 하고 이후에 이제 어떤 큰 대권 그림을 그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으로 발탁된 것이 어떻게 보면 독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뭐냐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며칠 전부터 내정이 됐다는 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입니다. 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거든요. 근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개혁은 검찰의 힘 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사령관으로 있는 검찰의 힘을 빼야 되는 과정인데 이걸 조국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과를 따져봐야 될 나중에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윤석열 총장이 간단한 사람은 또 아닌 경우. 그래서 검찰 개혁은 그 과제가 남아 있고 사법 개혁은 이제 사개특위에 패스트트랙을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법무장관이라는 게 본래 장관은 정무직에서 가장 주요한 업무가 국회 업무입니다. 국회 야당 의원들 설득하고 입법 조치 도와달라고 협력을 요청하는 건데 조국 수석이 이번 인사청문회 거치겠습니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을 텐데 사개특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패스트로 올라와 있는 그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사법개혁 안들을 하려면 야당 의원들과 협력과 설득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평소의 이미지, 평소의 언행을 보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렇게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보다는 특히 야당에 대화하는 것보다는 각을 세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장관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법개혁을 해서 입법 과정에도 난관이 복잡되지 않을까. 그걸 어떻게 또 넘어갈지 조국 수석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하고 나서도 지금처럼 또 SNS 발언을 하게 될지 이런 것도 또 좀 그건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중요한 인사가 지금 주미 대사예요. 원래 뭐 관심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수혁 의원, 민주당 비례의원이지 않습니까?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육자회담 수석 대표 출신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문정인 특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고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수혁 대사는 그 지난주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뭐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잘못 알려진 거라고. 예, 뭐 근데 어제까지도 뭐 각축은 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문정인 교수가 지금 본인 표현으로 이제 고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세를 이야기했고 이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뭘 하겠느냐, 내가 갈 자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뭐 뚜렷한 내용과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야당의 반대가 일단 굉장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조심스럽게 언론에서 분석에 나오는 게 미국 측의 반응이 조금 불편하지 않았겠느냐. 볼턴이나 폼페이오하고 사이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끄럽지는 않았다. 그동안 이제 문정인 안보특보의 발언들이 강성 발언이 많아서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미국 쪽에서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문재인 특보로서는 어제 문자를 보내서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수혁 대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낙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거론되던 부처 가운데 새롭게 이제 부처 개각이 추가가 된 곳이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보훈처 여기인데 원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임될 것이다. 그리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사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적인 인사 그렇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사였는데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두 분 다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총선 출마. 총선 출마 변수하고 좀 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또 경제 보복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뭔가 기술 혁신을 위해서 실무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최기영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발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굉장한 권위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도체 또 인공지능 그리고 저전력 시스템 이 분야의 전문가에서 실무 전문가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발탁해서 투입한 것 같고요. 피우진 전 보훈처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상징적인 요소 아닙니까? 최초의 그렇죠. 여성 헬리콥터 맞습니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초의 여성 보훈처 장관인데 아마 이분도 유임이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마 총선에 발탁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사로 이분을 꽂았었다면 이번에 빼는 것도 역시 총선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장관급 위원장 자리 세 자리가 지금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금융위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이요.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 네. 이거는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원래 표한수 시사인 대표가 될 거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됐고요. 한상혁 위원장이 됐고요. 조성우 공정거래위원장 이분 여성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교수님이죠.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 이거는 좀 업무상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부각돼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중폭 내각의 특징을 보면 정치인 입각이 한 명도 없다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관료나 이수혁 의원 정도인데 이분도 그렇죠. 역시 예. 관료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나 전문성을 높여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마 임기 중반에 내각의 개각이라는 것을 좀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또 현실적으로 정치인이 들어올 수 없는 게 내년 총선이라는 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과 관료 중심의 학자, 전문가 중심으로 간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방통위원장 한상혁 변호사는 이제 대표적인 언론 관련된 사건을 많이 했던 그런 변호사 로펌의 지금 대표 민원연 변호사입니다. 공동 대표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쪽의 전문성을 높여서 한 것 같고 이 조성욱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최초의 고대 최초의 경영대학 교수였고 또 서울대로 옮기면서 여교수. 서울대 최초의 네. 경영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훌륭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여성은 지금 처음입니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1호 여성으로서는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잘 알린 것처럼 행시 출신이고요. 네. 은행 쪽이나 이 금융 쪽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아마 학자, 관료, 그다음에 법조인 해서 아마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 발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굉장히 강성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뭐 김상조 위원장의 뭐 아바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기업들도 더 긴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 저기 전공 분야시니까 네. 정세현 전 장관이요. 네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됐습니다. 여기가 장관급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장관급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과거에 수석 부의장자는 이게 이제 비상근직이고 명예직인데 예전에 총리했던 분들도 와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예우 차원에서는 원로를 모시는 것이어서 장관급보다 높긴 합니다. 근데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대북 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자문도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국내외에 우리 그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네. 대북 정책들에 대한 자문과 또 정책 홍보를 하는 자리거든요. 의장은 대통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홍보와 널리 그 자문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세현 장관이 발탁이 된 것 같고 네. 그 밑에 지금 사무처장으로는 이승환 사무처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화협 의장 출신인데요. 그래서 아마 정세현 전 장관과 이승환 차장이 그 전부터 이 대북 정책 좀- 관련된 민간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네. 서로 간의 케미도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명단은 나왔는데 이제 정식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야당 뭐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엄청 벼르겠죠. 네.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타격을 입혀야만이 반사 이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 벼를 테고 네. 그래서 청와대도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특색이 어쨌든 간에 비정치인들 그리고 학자 전문인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도덕성과 전문성을 봤다. 그리고 인사 검증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청와대도 네. 굉장히 현미경 검증을 했겠지만 당사자들도 청문회가 굉장히 치열하다는 걸 아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안 나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한 15, 16명 정도가 인사 청문회 네. 보고서 채택 없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더 많이 나면은 상당히 청와대 여권도 부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장관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서 아무래도 공격을 할 텐데요. 네. 어쨌든 이제 공격의 대상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최근 SNS에 올렸던 글 네. 그리고 민정수석이 과연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제대로 했는가? 라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캐 물을 텐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국회 운영위의 민정수석으로는 한 10년 만에 출석을 해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사건으로 출석을 했는데 한국당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판정 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이 무대는 시험대인데 위기이자 기회. 그래서 그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이 됩니다. 네, 한판 승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인사청문회? 우선 인사청문회 과정에는 이제 자질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성 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도덕성 관련해서는 이제 조국 수석도 스스로 과거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한국당에서 아마 굉장히 모질게 물고 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건 과거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경력이니까 뭐 큰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됐던 게 이제 과거에 했던 인사청문회 과정에 나왔던 재산 관련된 발언들, 또 재산 관련된 관계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모친이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사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질 공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을 부려서 임명한 게 바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인데 이것을 과연 적임자로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속옷 같은 질문을 할 것 같고 조국 수석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래전에 낙점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대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정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한판의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바른미래당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나가라 못 나간다.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지금 합세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제 분당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이제 합의이혼의 방향으로 대충 물밑에서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합의이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헌 당규상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만들자는 게 이번에 그렇죠. 혁신위의 그게 이제 아니었고요. 우회적 방식이 혁신위에서 그 안건을 상정하면 그 방식으로 지도부 사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문개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손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바른정당 계열이 나가는 방식으로 합의위원 방식으로 아마 의견 조율이 되는 것 같고요. 제3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위원. 그 부분도 이제 합의위원 내용에 이제 서로 합의돼야 될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불을 얹은 격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터뷰. 유승민 의원과 이제 러브콜을 보낸 것이고 또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있었던 또 평화당에서의 내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미래당 자체도 이미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합의위원이 준비 중인데 오른쪽 한국당에서도 또 러브콜이라고 하는 새로운 악재가 들어왔고 평화당에서도 또 탈당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그 계기가 만들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새로운 아마 그 분당의 소용돌이서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인 야권 재편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야권 재편 얘기하셨는데 지금 민주평화당의 분당 가능성 탈당 사퇴하고 바른미래당의 어떤 갈라지는 모습 이게 진짜 이렇게 제3지대라든지 뭐 이런 야권 재편에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요. 거죠. 네. 왜냐하면 뭐 국회의원들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다음 총선에 어느 당으로 나갈 어떻게 것인가. 당선이 될 것인가. 네네.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지금 뭐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보면은 바른미래당도 결국은 다음에 국회의원에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제3지대는 지금 호남 세력과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그리고 국민의당계 출신의 호남 중진위원들은 결국 제3지대를 통해서 민평당 출신들과 합치고 더 나오는 분들하고 또 그렇습니다. 합쳐요. 나오는 분들하고 더 나가서 뭐 더 있는 분들과도 합치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민주당하고 합치고 싶겠죠. 그래야만이 다음에 국회의원에 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유승민계가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나갈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게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남 세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당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범보수 연합으로 하면 결국은 안철수 대표는 범보수 연합으로 제가 볼 때 참여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유승민 전 대표까지였는데 지금 한철수 전 의원도 붙을 수 있다. 지금 한국당의 쪽에서 지금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나경원 대표가 유승민 의원 플러스 안철수 의원까지도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넌지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재밌는 건 오늘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가 같이 가야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학규 대표 앞에서 안철수 등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배 교수님 말씀대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야권 개편이 시작되려면 결국 안철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지금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3지대 사수파도 안철수가 필요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유승민 계열과 또 범보수연합을 생각하는 한국당 쪽에서도 안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바로미터가 만들어질 건데 제가 보건데 결국 싸움은 결국 두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에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쪽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 계열 쪽에 이제 비당권파는 범보수연합 플러스 중도, 그러니까 중도와 보수연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문연대로 한국당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에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 네. 민주평화당의 일부 호남 세력들은 어떤 거냐면 반문연대보다는 오히려 삼지대를 지키면서 네. 반한국당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 플러스 온건 진보 쪽으로 같이 외연을 합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결이 조금 다른 것이어서 그 나름대로의 이제 기조와 총선 전략에 따라서 해체 모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병호 의원 말대로 안철수, 손학규, 유승민 세 사람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면 혹시 안철수 대표가 들어왔을 때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번 통합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연결 이미 그건 아닌 것 지났습니까? 같고, 예, 그건 네. 지났고. 손학규 대표에게 손 대표가 그래도 안철수까지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돌면서 신임 인사들을 했습니다. 뭐 여당도 갔고 야당도 갔는데 어제 한국당 대표한테 가서 인사를 할 때 좀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연이 있죠. 네. 법무장관을 한교안 장관이 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봤던 국회에 나와서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외압을 폭로를 했고 네. 그 외압과 관련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도 무관하지 않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뭐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만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에서 지금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아주 미묘한 시점에 만난 예방 접견 과정이어서 눈길을 끌었고요. 네. 아마도 뭐 근데 공식석상에서 한 이야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히 정무적으로 일반론적인 원칙만 많이 밝힌 것이어서 뭐 크게 이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그 황교안 대표가 불만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인사가 너무 편향됐다 얘기를 했었고 또 수사가 지금 민주당 쪽만 고소한 사건만 수사를 하고 한국당에게서 한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요. 충돌을 피한 그런 모습이었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는 인사 편중 문제, 그리고 왜 한국당에서 한 70건 정도 고발을 했는데 네 5건 정도밖에 수사를 안 했느냐라는 이제 힐난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도 70건 정도나 고발했다면은 얼른 봐도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그래서 예, 정치 공세적인 이제 고발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또 검찰에서는 뭐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폭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환경부 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해가지고 또 결과물도 상당히 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상당히 인사가 편중이 됐다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윤석열 사단이 대거 중용이 됐다. 거긴 또 특수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통만 대거 기용이 되면서 뭐 공안이라든지 형사라든지 황교안 대표는 공안통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인 황교안 대표 입장이 좀 불만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편중 인사가 어떤 편향된 수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돼야 된다라고 주문했고 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가 검사 시절에 맞습니다. 예. 권력의 외압에 한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좀 기대하고요. 그래야만이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검찰총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